우리 지난 시간에 철선의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는 철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철선하고 철근의 표준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25년 봄 콘크리트 학회 학술 발표될 때 정착예민위원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 표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제 철근부터 보면 철근의 마디의 관련해서는 마디의 간격, 높이가 있다는 거죠. 마디가 어느 만큼 높아야 되는가. 마디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보이죠. 마디가 어느 만큼 높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디 틈 합계의 최대값. 마디 틈 합계라는 건 뭐냐면 마디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마디가 없죠. 이런 부분 마디. 그러니까 부착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의 최대값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 거동을 하는데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70년 전 이럴 때 이제 다 정립이 됐어요. 70년, 60년 전 이럴 때 이제 실험을 다양하게 해서 요 형상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열강 가공이니까 롤만 그렇게 깎아서 이제 계속 해왔다는 거죠. 철선은 냉간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들죠. 철선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리브형, 그러니까 양각으로 볼록 튀어나온 거하고 인덴트, 오목한 거, 음각으로 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처음 보면 이게 양각인지 음각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 리브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리브가 아닌 부분 또는 인덴트가 아닌 부분 하고 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리브가 아닌 부분하고 연속되는 부분, 거기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형은 리브가 아닌 부분과 연속되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그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인덴트 타입은 리브가 아닌,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매끈한 부분에서 연속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오목하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헷갈리죠. 네.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이제 오목하게 하고 볼록하게 하고 하는 그 비율이 결국에는 다 오목하게 되도록 눌러야 되는 거니까 오목하게 되는 걸 누르는 거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자, KS는 사실 이제 ISO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FR이라는 것과 FP라는 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디의 형상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K는 리브의 수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대충 이제 3열로 돼 있죠. 리브가 하나에 이제 3개 열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R은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FR은 뭐냐면, FR은 요 면적이라는 거예요. 요 리브 하나의 면적, 리브 하나의 지압 면적, 요 리브 하나의 지압 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브 하나가 이렇게 만나는 면적. 그런데 이 리브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베타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기울어져 있는 거를 사인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기울어져 있는 놈을 콘크리트에 저항할 수 있는 요 방향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어져 있던 놈을 요 딱 그 콘크리트의 직각 방향으로. 결국에는 뭐냐면 요거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단면을 딱 잘라서 옆에서 봤을 때 투영 면적, 이게 기울어져 있든 어떻든 간에 요 방향으로 되는 면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결국에는 뭘 뜻하나? 지압 면적이 되네. 지압 면적인데 철선 축 방향으로, 출선 축의 직각 방향의 지압 면적. 그 다음에 파이 D는, 파이는 파이고 D는 지름이에요. 파이 D는 뭐예요? 원둘레죠. C는 뭐냐면 리브와 리브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 연속된 리브 사이의 표면적이 된다는 표면적. 예, 표면적. 그러니까 요 면적이 된다는 거죠. 요 면적. 뺑 둘러감을 수 있는 표면적.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리브 사이의 표면적 분의 지압 면적. 이렇게 되고요. FP도 같은 개념이에요. 분모는 인덴트 사이의 표면적. 그런데 인덴트 사이의 요 표면적이 아니라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중심에서 중심 사이까지의 표면적. 철근 표면적이 된다. 요 표면적. 요 표면적이고 FP는 뭐겠어요? 요거라는 거죠. 요건데 실은 이제 요거였겠죠. 여기 지금 제가 뭘 칠하는지 알겠죠? 거기였는데 딱 사인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압 면적이 된다는 거죠. 요게 지압 면적이 된다는 거죠. 지압 면적.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레 면적 분의 지압 면적이에요. 예. 둘레 면적 분의 지압 면적. 그거에 대한 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예. FP는 굉장히 적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막 그림으로 힘들게 그렸던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마디 면적비라고 부릅니다. Relative Leave Area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NCI 408 위원회에서 이제 쓰고 그 전부터 이제 써왔던 거죠. 상대 마디 면적비. 그럼 뭐냐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철근이 있을 때 마디와 마디 사이의 표면적.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단 면적, 쉐어링 에어리어라는 쉐어링 에어리어. 그러니까 얘가 마디 사이에서 쏙 뽑히려면 예전에 그런 그림 그렸었죠. 철근의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철근의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철근이 쏙 뽑히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철근이 이제 쏙 뽑히고 싶으면 여기가 이렇게 쫙 잘려야 되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원이 있고 여기에 리브가 있었으면 리브 바깥쪽이 이렇게 콘크리트가 싹 잘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빗검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철근이 뽑히기 위해서 잘려야 되는 면적, 결국 전단력이 받아줘야 되는 shearing area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압이라는 것은 마디가 지압을 받는 면적이 되겠죠. 마디가 지압을 받는. 이게 bearing area.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표면적과 지압 면적의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 나타내는 건 뭐냐면 shearing area 분의 bearing area가 된다. 결국 상대 마디 면적비가 된다. relative leave are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요 빗검친 부분을 막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요런 부분은 뭐 빼고 뭐 하여튼 막 요 마디의 요 수평 부분은 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니까 어떡하냐? 그냥 마디의 간격분의 리브의 간격분의 리브의 높이로 하자.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값은 그거에 뭐 한 80에서 90%밖에 안 되는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평균은 이제 요 408 위원회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이제 0.072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이 0.07에서 0.08 뭐 0.09까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거는 제가 몇 개 재봤어요. 예. 해보니까 이제 0.13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디가 세죠. 마디가 높다는 거예요. 마디가 높다. 예. 이게 시원시원하죠. 우리가 이제 하면 부착력이 이제 좋아지. 근데 이제 이 마디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뽑힘 파괴가 그러니까 뭐 쪼개 파괴가 생기는데 이 마디가 자꾸 높아진다 그래서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디가 높아져도 파괴를 지배하는 거는 뭐예요? 콘크리트 커버가 탈락되는 거죠. 콘크리트 커버가 일정 힘에서 탈락돼 버리면
그게 마디가 뭐 얼마나 높아도 상관없이 그냥 똑같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높아봤자 뭐 크게 효과는 없고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 도움을 받아서 KS, ISO, ASTM이 있는 철근과 철선의 상대 마디 면적에 대한 규정을 조사를 해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B라고 된 거가 뭐냐면 이제 철근이에요. 철근. 그래서 이제 마크는 다 솔리드, 꽉 찬 마크로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예. 예. 뭐 느낌이 오시나요? 뭐 이렇게 마크가 솔리드하게 된 놈들은 뭐 좀 답답하지만 이제 어떻게 더 위에서 놀아요. 위에서 논다는 거죠. 예. 자, 문제는 이제 철선이죠. 와이어. 와이어는 이제 W라고 표현을 했고요. 확 구분이 되도록 다 이렇게 비웠어요. 다 비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놈은 좀 위에서 노는 놈도 있고 밑에서 노는 놈인데 제일 밑에서 노는 놈이 누구냐? 제일 밑에서 노는 놈이 우리나라 KS의 인덴트 타입이더라. 인덴트 타입. I는 이제 음각을 나타내는 인덴트 타입이고 이제 R은 리브 타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KS는 우리 ISO하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저 바닥을 깁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궁금증은 그거라는 거죠.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S 얘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얘와 얘가 상대 마디 면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얘를 같이 취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네, 의문이 생깁니다. 반면에 미국 요 검정색 ASTM 와이어는 검정색 와이어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제법. 그 다음에 철근의 ASTM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이어가 일정 지름 이상에서는 더 높은 값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철근이 가는 거는 부착 성능이 좋아요. 좀 이렇게 이 표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철선을 살펴보면 리브 타입은 뭐 그나마 괜찮고요. 사실은 이제 이 KS하고 ISO가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덴트 타입은 KS는 ISO의 프리스트레싱 와이어하고 같아요. 굉장히 낮죠, 값이. 굉장히 낮다. 물론 이제 현대 산업에서 뭐 인덴트 타입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제가 철선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ISO의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패시브 레인포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프리스트레싱 와이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근이 인장을 받는 게 콘크리트가 부재가 변형을 해서 철근이 인장을 받는데 그게 패시브라는 거예요. 철근이 먼저 내려고 힘을 낸 게 아니고 콘크리트 부재가 변형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휨 변형이죠. 이렇게 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는 늘어나고 어딘가는 줄어드니까 이 늘어나는 쪽에 콘크리트가 늘어나면서 철근 따른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장을 받는 게 패시브고 액티브는 뭐예요? 잡아당겼다는 거죠. 미리 콘크리트가 변형하기 전에 철근을 먼저 잡아당겼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레싱용으로 쓰이는 거는 정착구가 따로 있죠. 보통에 정착구가 따로 있어서 낮은 FP를 써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패시브 타입은 결국 뭐냐면 리브든 인덴트든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대 마디 면적비가 낮은 것도 문제인데 이용화 면적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부분이 이용화된 부분이에요. 덤성덤성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지하를 받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시멘트 페이스트 골재는 그냥 시멘트 페이스트도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형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런 부분은 다 이형화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이라는 이 부분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TM도 제가 이제 상대 마디 면적비는 높다 그랬는데 이 이형화 비율이 고작 25%밖에 안 돼요. 전체 면적에서 디폼드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이형화 시켜야 되는 것이 25%가 미니멈이래. 우리가 뭐 해보면 알지, 다 최소값만 지키지 돈 들어가는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상대 마디 면적비가 철근과 유사한 값을 가지더라도 이형화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반면에 철근은 우리 딱 보시면 이형화가 안 되는 부분은 요 길이 방향 리브밖에 없잖아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KS에서는 이제 마디 틈 합계의 최대값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값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ASTM에도 똑같이 맥시멈 갭이라는 게 있고요. ISO에도 보면 이제 리브리스 페리메타 맥시멈 값이 있다는 거죠. 리브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제한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근은 철선에 비해서 이 이형화의 비율이 굉장히 높도록 표준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철선과 철근의 표준이 다른데 어떻게 기준에서는 같이 취급하냐? 언젠가는 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표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철선의 거동은 어땠는지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